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도권 그런 곳들도 반토막이 났고 매매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를 지정하겠다. 정부의 정확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신규 주택 공급도 지금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여야 의원 수가 정확히 동수로 구성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회인데요.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소집이 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의원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어떤 일을 해나가더라도 이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도의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딜라이브 TV가 마련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경기도 78대 78. 자, 지금부터 30분간 함께해 주실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 자리해 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 전문적인 말씀을 들려주실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김진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들 모시고 이제 오늘 얘기를 진행할 텐데 어떻게 오늘 저 세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건지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도 예외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유 의원님, 요새 경기도의 매매 동향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네. 경기도가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매량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적게는 60%, 많게는 사실 한 85%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량 같은 경우를 찾아보게 되면요. 20년 6월 이후로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특히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가 이게 2020년 6월 급등 이후로 글쎄 2월에는 4,537호라는 기록을 했거든요. 올해 2월이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네. 5월 이후로 다시 또 사실은 또 감소를 했는데 올 8월에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게 지금 3,657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을 사실 평균가를 또 보게 되면요. 올해 1월에 6억 1천만 원 정도로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월에 최저 거래 수를 기록했는데 8월에 그걸 갱신해버린 그렇죠. 거군요. 최저치였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멈췄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또 금리 인상에다가 또 경기까지 또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거래도 아예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로 뭐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지금 거의 매매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무소 개업률도 반토막이 났고 다른 지역 사무소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지금. 매매가 안 되니까 임대로 전환하는 분들도 뭐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임차인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3년간의 경기도 종합주택 매매가격 지수 그래프를 살펴보면 매매나 전세 모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올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약 38만 5,391건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 7,317건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3.5%까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가 5%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장의 전망이 나타남에 따라서 매매 시장보다 매매는 전세로 또 전세는 월세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전세가 이제 월세로 넘어감에 따라서 월세에 대한 거래량이 높아지면 또다시 월세 가격 상승, 이로 인한 부동산 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매물은 쌓이고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그럼 뭐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어떤 원자재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한 데다가 특히 미국 FOMC
말하자면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사비를 포함한 원재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래서 소위 역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어떤 주택 시장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외 수요 공급 법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수요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는데 공급이 늘어날 일만 계속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 보인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은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한데 지금 네. 신규 주택 공급도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 입주 세대만 10,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시중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지금 빨리 팔려고 하는 거고. 아, 이때 빨리 팔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매우 지금 위험하고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빨리 이렇게 경착륙이 안 되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정부가 이 세밀한 그런 정책을 빨리 입안해서 빨리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뭐 다른 지역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있어요. 역전세난 때문에 집주인이 명품백을 선물로 내걸고 임차인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면? 고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달라진 건데 근데 지금 이 하락세가 아파트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도내 토지나 상업용 이 모든 도내 부동산이 하락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경기도 지역의 월별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두 하강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가격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임대가격 지수에서도 중대형 상가 또 소형 상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공신률은 이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한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실인데 그 네네. 공실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라는 좀 근본적인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경기도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지역만의 어떤 원인이나 어려움 이런 게 있다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경기도가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또 서울 집값이 오르면 또 경기도로 또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집니다. 같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경기도 인구가 또 유입이 많아지면 경기도 또 집값도 또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리사이클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8달 특별 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 개발지역 등 이런 각종 규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뭐 이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부동산 시국을 좀 약간 왜곡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정책도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고 네. 게다가 서울의 가격에 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부동산에 뭐 악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9월 21일에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4곳하고 조정 대상 지역 41곳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 지역이 포함이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난 정부가 9월 21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현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지정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일단 규제 완화에 따른 이게 또 불안한 시장 불안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유지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외곽 소재 이 5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그 5개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이렇게 있고요. 이처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좀 해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주택 매매 시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 네, 실거주 하지 않아야 네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당첨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 같은 이제 청약 규제도 이게 조금 해제가 되고요. 오.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거에 있어서도 비규제 지역과 같이 70%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좋은 정책이긴 한데 뭐 2년 실거주 없앤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 살기에는 이 고금리가 너무 무서운 애가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의 실상은 아무래도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침체기일수록 경기도의 특성에 딱 맞는 그런 부동산 대책을 찾아야 또 그렇게 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는 뭐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새 숨을 불어넣을 어떤 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경기도민이 뭐 여럿이 있고요. 저는 뭐 처가가 일단 경기도이기도 하고요. 오늘 녹화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역민으로서의 관심사를 여쭤보니까 신도시 얘기, 그중에서 특히 일기 신도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뭐 어디 말하는 거죠? 일산, 분당, 중동, 평촌까지 이렇게 다섯 개 평촌까지. 지역입니다. 일기 신도시가 1992년부터 95년까지 이제 물량이 엄청 대폭 늘었어요. 그렇죠. 2026년이 되면 한 30만 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기 신도시도 있죠. 2기 신도시가 2007년에 화성 동탄일 신도시가 이제 2007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향후 10년 후면은 여기도 좀 약간 노후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계획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30년 동안이나 노후화도 있지만 또 현재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어떤 편의시설 욕구 이걸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핵심 과제이고요. 그러기보다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재정비하면서 스마트 도시로 변화하는 이런 그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뭐 일기 신도시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공약 후퇴 논란 이런 게 이제 연관 검색으로 나오던데 이거에 관해서 좀 여쭤보면요. 이거 좀 정책 수립은 언제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일기 신도시 그때 발표 당시에 정부가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하겠다라고만 네. 하고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당 신도시 5개 계신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뭐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일기 신도시 팀을 TF팀을 바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9월 달에 마스터 플랜 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이 일기 신도시 5개 시장들과 직접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리고 국감 보셨나요? 네네. 이번에 국감을 봤더니 이번에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이거는 그 정부의 정확한 아주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2024년 내후년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시화가 곧 될 거라고 봅니다. 아, 하긴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조직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24년까지는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건으로 경기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바빠지셨습니다. 실제로 발도 많이 뛰고 계시는데 그 특별법의 핵심과 진행 사항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일기 재정비 신도시에서 법안 자체 발의가 올해만 해도 지금 5개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살펴보는데 이게 용적률하고 건축 규제 완화 이게 거의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 광역교통도 옆에 권규인 의원님 계시지만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또 국가와 지자체에서 또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 역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주 대책,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올해 발의된 이 법안들 자체가 지금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거나 지금 접수가 된 상태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아우, 저는 이주대책 생각 안 해봤는데 이주대책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머리가 정말 하얘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30만 원을 한꺼번에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마스터 플랜이 이제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30만 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 또 원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원도심과 약간 융복합이 돼서 이 이주 대책도 이 원도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끝내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에서 그 기존 주민들이 어디로, 그러니까 개발되는 동안에 어디로 가서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게임하듯이 뭐 클릭 몇 번 하면 싹 새 건물로 바뀌고 이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신도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대중교통망, 뭐 생활 인프라 다 함께 개선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의미가 있는 것일 테고, 안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분들은 뭐 교통 얘기만 나오면 자동차가 있건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건 뭐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 중인가요? 저 역시 이제 지역구에서 이 의회가 있는 이곳 광교로 만약에 이전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이 도로에서 소비합니다. 막히면 뭐 한 2시간 반 정도 그럴 때 많죠. 소요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지금 교통 문제 해결에 위해서 다양한 해법들을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 공공버스를 확대하거나 또 지하철을 연장하거나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를 뭐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A, B, C 기존 노선에서 연장하는 위아래를 연장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노선과 완전히 다른 D, E, F 확장하는 신설 노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 사업과 이 신설 사업 이런 다양한 노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과 그리고 경기도 시군들에게 가장 최적의 노선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는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의 교통 문제, 교통의 어려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GTX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GTX EF선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사업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이것은 일기 신도시 계획할 때부터 이런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 보상 문제, 아직도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GTX가 실제로 예정대로 될지, 지나가는 구간의 주민들의 동의 뭐 이런 어떤 토지 보상 문제 이런 것이 쉽게 타결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하는 건 글렀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참 어렵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글렀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순화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 시청자들이 가장 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제일 화날 수도 있는 표현이어서 대신 좀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일 텐데,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든 경기도에서든 그래도 빨리 하고 싶은 건 정부의 의지일 테니까 뭐 노력은 많이 하고 있겠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글렀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저희 신도시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서.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네. 저 역시 이제 제가 평촌에 속한 안양이지 않습니까? 제 네네. 지역이. 그러니 저도 일기 신도시의 직접 당사자고 그러네요. 매일매일 이 교통대란부터 해서 온갖 정말 다양한 걸 겪고 살고 있거든요. 아, 안양은 진짜 그 교통방송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동네잖아요. 저희는 뭐 항상 막힙니다. 전 인덕원 사거리를 라디오에서 배웠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 안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기 신도시 자체가 이게 그냥 건물만 헐고 짓는다 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30년을 살아간 30만 호의 도시인데 아이도 예를 들어 학교도 다니고 또 뭐 회사도 다니면 정말 복잡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말씀하셨던 교통,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뭐 기타 등등이 다 뭐 한꺼번에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수립이 각각입니다, 각각. 그런 대안, 뭐 여러 가지 대안들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도지사님께 도정드리기도 했었고, 네. 최근에는 지난주에 일기 신도시 관련 재정비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 토론회 할 때마다 진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정말 제가 2차 토론회를 내년에 바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주민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랬군요. 교통망 확충을 한다는 게 신도시 재정비하고는 정말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아무래도 그 정치권에서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하는 것일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지하철역도 그렇고 GTX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교통 호재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나 뭐 주민 생활들이 바뀌는 시점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삽 떴을 때, 그리고 완공했을 때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혹시 아직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호재들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호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이렇게 교통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가 좀 눈여보고 있는 게 DRT 사업입니다. 이게 DRT 사업은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하는데요. 배차 시간 따질 필요도 없고 머나먼 정류장까지 찾아갈 필요 없고 서서 갈 필요 없는 교통수단이 있다. 수요 응답형 버스 DRT.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근처로 달려와주는 스마트한 교통수단 DRT. 일정한 노선과 특별한 운행 시간 없이 타려고 하는 사람이 앱을 이용해 가지고 호출을 하면 그 지역으로 버스가 이동해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교통 서비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농촌 지역 그리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또 이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의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약간 좀 불일치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파주, 운정 1, 2, 3지구와 교화지구 네 지역을 버스 10대를 투여를 해가지고 일단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만족도 조사가 결과 나왔는데 일단 이용객의 79%가 매우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이용객의 92%는 이 DRT 사업 확대해야 된다. 이제 강력히 요청하는 이런 응답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22년 올해 7개 지역 72대로 늘렸고요. 내년에는 15개 지역 그래서 119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밀리고 엄청나게 막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는 비잖아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버스들이 적자가 나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많은 그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그 일기 신도시와 GTX 또 수요 응답형 버스 DRT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민이라면 그래도 대체로 공감할 법한 이런 교통의 어떤 정책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경기도가 28개 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역별 격차, 지역별 불균형 이런 문제가 또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마침 두 분 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시고 또 경기도를 경기 남부, 경기 북부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도 한 분은 경기 남부시고 한 분은 경기 북부시고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하실 말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북부 지역은 일단 제일 먼저 교통, 이 인프라가 매우 좀 남부 지역에 대해서 매우 빈약합니다.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 전체를 일률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그것도 획일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좀 더 지역을 좀 더 상황에 맞게끔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양은 어떤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촌 신도시가 사실 입지를 하면서부터 혹시 안양 1번가를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거기가 진짜 그 당시에는 이 서남권 전체에서 그냥 아주 그냥 번화가로 아우 거기 뭐 상가 건물 큰 것들이 많이 상가가 아주 있죠. 운영이 잘 될 정도로 아주 네네. 활발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안양시 전체가 31개 동입니다. 31개 동에서 27개가 원도심이 쇠퇴한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87% 정도가 쇠퇴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도심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기 신도시 7만 호가 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쪽 부분들이 융합이 잘 되어서 이 마스터 플랜을 잘 짰는다고 하면 신도시와 비교해서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선도적인 그리고 또 뭔가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뭐 계신 곳은 달라도 사실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마음을 갖다는 거를 뭐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이번 추경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아픔,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안 되면 날을 세워서라도 토론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그게 우리 1390만 경기도민들께 우리 의원들이 드렸던 약속입니다. 배신하지 않고 그 약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직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생과 관련된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불발이 되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78대 78이라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또 정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8대 78이라는 동수가 정말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말씀하셨듯이 소통하고 협치를 해서 결국 이끌어내라. 너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옆에 계신 김동현 의원 처음 뵀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또 우리 의원님과 함께 소통과 협치 제가 먼저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정말 78대 78은 진짜 결과 나왔을 때 양쪽 당 모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겠네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그러신 건가요? 많이 쫓아가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78대 78로 만들어준 경기도민들의 뜻은 누구도 내가 딱히 예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 니들끼리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좀 좋은 결과를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딜라이브 TV가 이렇게 주택 부동산 문제 지금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가장 핫 이슈이고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룬 것은 주택 시장, 특히 부동산 이런 부분이 서민들에게 소위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더 주지 않도록 빠른 어떤 대책 수립해서 좀 더 안정된 그런 어떤 시장으로 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아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은 결국 정책과 중요한 관련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특히 경기도 부분은 또 경기도 정부가 경기도에서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서로 협치해서 정권이 실패해야만이 또 다음에 자기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당리당략을 떠나서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특히 이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주택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뭔가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하는 그러한 그 좋은 경기도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신 곳은 달라도 경기도와 도민들을 위한 마음은 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요. 오늘 딜라이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석준이었고요.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